혓바자녀서 잔치가 끝났나요? 어저께 내가 그냥 지나가듯이 갖고 왔는데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어요. 오늘 코스피가 2% 하락이 났습니다. 계속 오르려는데 박살이 났어요. 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코로나에 대한 문제점이 이게 그 주식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줄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랄까 일반적인 그냥 그 여론전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고 여론전에서 이겨본 적도 없고 지금 그런 구림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뭐 59포인트가 날라갔다. 뭐 이전에도 뭐 전에도 떨어졌고 계속 떨어졌다. 예.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일단 물론 시장에 대한 과열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겹침이 있고 그러니 그냥 다 떨어졌다. 우한 폐렴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 기존에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른 시장은 별로 하락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빠진 걸 보면 상대적으로 주가 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봐야 된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호은선, 미국 대선,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랍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으로 올라간 장이 그냥 빠질 때는 또 두루룩 하고 빠져요. 이거 되게 허무한 거야. 하나의 그냥 꿈 같은 장이야.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유동성 장만 보고 막 3천까지 간다 이런 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거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집단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인간의 심리, 우리 우파는 그런 거잖아. 인간의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심리,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주식을 안 들고 있어. 근데 주식이 막 떨어져. 엄청난 저가야. 그런데 사람 욕구가 사고 싶어. 나도 들어갈까? 그때 보면 모르는 애들도 주식에 관심을 갖게 돼. 나도 들어갈까? 들어갈까? 뭐 이런다고. 그럴까? 근데 사자니 무섭지. 서로 눈치를 보는 거야. 내 옆에 친구도 사면 사야지. 근데 친구도 그 친구의 눈치를 봐. 서로 그렇게 돼. 인간이 그러면 사고 싶지.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어떨까? 인간의 심리는 팔고 싶은 거야. 팔고 싶어. 언제? 남들이 팔 때. 남들이 파는데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높았으면 눈치를 계속 보다가 판다고 나도 팔아! 팍 던지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그리표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차트를 보면. 그 차트를 보면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꺾였다고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구나. 근데 딱 올라오는 거면 이때는 방어를 했나 보나. 근데 못했다 그러면 방어 실패했나 보구나. 이런 우리 다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 욕구가 다 그 차트 안에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막 그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유동성의 어떤 한계를 볼 수가 있죠. 인덱스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는 뭐랄까 할까요? 어떤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은 보장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죠. 근데 인덱스 투자라는 게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저처럼 코덱스 200이나 인버스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건데 지수 투자의 장점은 무조건 수익이 나요. 기다리기만 하면. 넣고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 나.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제가 2200 이상에서는 인버스 넣기 딱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200이 올라왔어. 아니 2300이 왔어. 그런다고 해서 내 투자금 전체를 다 몰빵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어떻게? 분할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10분의 1씩 넣으라는 거야. 올라갈 때마다 10분의 1씩 넣고 또 기다렸다가 또 올라오면 또 10분의 1 넣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지만 결국은 언젠가 한계가 있는 그 지점, 즉 어깨에서 넣어서 머리끝을 지나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가 그 위치에만 들어가 놓고 최대한 내가 계획했던 투자금을 넣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인버스를 넣었거든요. 근데도 전체 투자금의 3분의 1밖에 못 넣었어. 내 계획은 원래 2분의 1까지 넣을 생각이었는데 3분의 1, 3분의 1 좀 이상 정도밖에 못 넣은 거예요. 계속 넣었어도. 나는 더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더 올라가자고 그냥 고꾸라지더라고. 이런 점에서는 이제 수익 극대화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지. 왜냐면 투자금에 내가 계획했던 투자금을 다 넣기가 어렵다라는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전하겠죠. 심리적 타격이 덜 받겠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주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덱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그 시장 심리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투자하고 수익도 거둘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막 많은 돈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10분의 1씩 계획을 세우면서 천천히 넣으시면은 뭐 무난하게 시장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정도를 드립니다. 그다음 뉴스를 보시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참 그래 뭐랄까 부동산의 어떤 역설이랄까? 그 부동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평가가 결정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승진하면 뭐하냐? 집도 없는데 후배들이 수군거린답니다. 야, 참, 예.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절약이 최고라고 하던 재테크 시대가 아니죠. 백날 일해봤자 이 재테크 한 100년 한 것보다 그냥 부동산 하나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직장인들은 모이면 아파트 얘기하기에 바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부동산 주식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 화제가 되는데 아파트 값이 1억 2억 이거는 흔하죠. 10억 원 넘게 벌었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무용담이 넘쳐나는데 하지만 벌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임원, 팀장급도 집 없는 사람이 적지가 않다. 실패한 거겠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이들도 조바심이 난다. 높은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나온다. 집을 먼저 팔았다가 아내에게 원망을 듣는 사연 이미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정상무, 대기업의 상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원망을 듣는다. 대치동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아파트값이 올라서 야 매도다 해갖고 매도를 했는데 6억 원에 팔은 게 지금 20억 원을 넘어버려. 아이고야. 예. 자, 아파트를 팔고 같은 단지 전세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아예 넘사벽 액수로 올라가 버렸어. 회사에선 좋은 평가를 받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대치동 아파트에 대한 심리적 충격 남아있는 거죠. 한 대리급 후배가 아파트 갭 투자로 수억 원을 벌었다. 기분이 언짢더라. 부동산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예, 이 양반은 모은 돈을 주식에다 투자해가지고 10년간 번 돈이 1억 정도였는데 원금은 별 차이가 없다. 그냥 아파트를 10년 전에 샀으면 3배 넘게 올랐을 텐데 지금까지 뭐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예, 괜히 훈수 뒀다 후배한테 혼줄도 났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게 후배가 뭐 열심히 잘 살아라. 열심히 잘 사는 건 이제 회사 일 잘하고 이제 뭐 그런 뭐 상사한테 잘 보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강남으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강남으로 가고 싶다 했다가 상사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도 늦지 않아 라고 했다가 요즘에 난리를 낸다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강남으로 못 갔다고 푸념을 해갖고 껄껄스럽다. 부동산 얘기가 금기가 돼버린 상황.
부동산을 화제로 올리지만은 암문적 합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취업하기 쉬웠고 집값은 저렴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에서 시작해 넓은 집으로 가는 선순환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세대 갈등을 우리가 또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 때 어르신들이 살았던 질서, 살았던 원리가 요즘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한 20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때가 갑자기 젊은 애들 취업률이 확 떨어졌던 그 시기 때부터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대학교는 꼭 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그 부모들이 살던 세계와 다른 세계가 열린 거야.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굉장히 틀어버린 경향이 많았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들은 대학이 들어가기만 하면 취업이 되던 시대의 질서를 생각하니까 대학을 가면 더 나아질 거라고 계산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모 말만 들었던 애들은 대학교만 가면 다 될 줄 아는데 대학교를 나오고 오히려 취업률이 떨어졌어. 왜 부모님은 너 왜 취업을 안 하니네. 아니 그럼 그 취업을 못할 때 부모님이 얘기를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얘기를 못하는 거지. 부모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가 대학 나오는데 왜 취업을 못하니?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러게요? 왜 못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자식 책임으로 해버리니까 자식들은 애들이 이제 부모와 점점 괴리가 생기는 거지. 부모 세대 때는 대학만 나면 취업이 잘 됐지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던 건 벌써 15년, 20년 전부터거든. 그러니 지금 와서는 그런 애들이 누적이 많이 돼갖고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된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어떤 하나의 질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요즘에 와서는 대학도 그냥 대학 나올 바에는 그냥 기술 배우는 게 낫던지 아니면 그냥 아싸리 고졸하자마자 그냥 바로 기업 들어가서 냅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몰빵을 하든지 아니면 신분 상승이 안 돼. 안 돼. 지금 같은 판국에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20, 30대 애들이 그 빨리 집을 사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이유가 다 그런 거야. 이게 더 이상 학벌이 안 먹히는 시대가 됐고 그쪽으로 라인을 가는 사람들은 이미 연줄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정규직이 아니면 정규직이 못 돼. 자기 부모가 뭐 많이 아니면은 뭐 없어. 그럼 뭐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야. 경제에 대한 눈이 밝아야 돼.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뭐 부동산 이런 거를 젊은 애들이 막 관심 갖고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뭐 자기가 좀 끼가 있다면 유튜버 하면서 뭐 많이 먹든지 뭐 하면서 뭐 근로해서 신흥 부자가 되든지 그게 아니고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공무원 말고는 이제 없어. 여기가 이제 기성세대와는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지점에서는 이제 쉽게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애들한테 인생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안 먹히는 거지. 오히려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따지죠. 어르신 때는 좋았죠 이러고.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러는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윗세대가 좋았지. 우리 때 젊은 세대로 살아보시면 이거는 아주 끔찍하지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세대 차이라는 게 존재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그걸 더 벌려놓아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꺼낼 때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동산의 그 가격이 어떤 오른다라는 관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갭 투자의 원인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을 때 투자자들이 갭 투자를 해가지고 막 가격을 올렸다라는데 전혀 사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 제가 지적을 했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매매가가 고정돼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봤자 거기에는 갭 투자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매매 수요가 없으니까 전세가만 오르는 거거든. 시장의 그 심리는 바로 그런 걸 의미하죠.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갭 투자를 하다가 물린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부동산 전체의 액수로 올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근거 빈약이죠. 또 다른 점으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 강남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무지막지하게 커. 그러니까 갭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야. 갭 투자가 아예 안 돼. 그런데 갭 투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진단이 잘못됐고 해결 방책도 안 되는 거죠. 그 뉴스를 함께 보시죠. 서울 3년간 3억이 더 벌어졌다. 갭 투자에 잽도 못 날린 문재인 정부라는데 아파트 갭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평균 3억 원 이상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다 매매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자, 전세가율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세가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야. 51%밖에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거야. 자, 정부는 초기에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나머지 차익만 구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각종 규제를 내놨다. 하지만 매매가의 전세 차이가 크게 벌어져 갭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값이 올랐다. 제가 이미 지적했던 게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죠. 이런 걸 이제 뉴스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내가 얘기했던 게 오늘 나오는 거잖아. 난 한참 전에 얘기했던 게. 예? 이런 게 뭐겠어요? 팩트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하면은 예측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미 갭 투자로부터 이 전세가율이 벌어진 건 작년부터였다고. 작년부터 이미 전세가 매매가는 넘사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먹힐 수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근데도 집값은 올랐다면 다른 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괴뢰 정부가 잘못 진단한 거죠. 갭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 갭 투자가 더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강남구, 성파구, 종로구 뭐 이런 등등등등 지역들 갭 차이는 전국적으로도 더 벌어졌다. 갭 차이가 벌어질수록 갭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북, 경남은 지금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경북 지역의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그 아파트 값이 전세가보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냐? 깡통 전세가 만들어져서 세입자가 전세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경북 쪽 이쪽은 지금 이 서울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지금 부동산 문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거야. 그쪽 지역을 집을 안 사버리고 매매가만 올라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오히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겠지. 집주인이 목돈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런 집을 이렇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갭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말한 진단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는 상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가가 예를 들어 뭐 3억이다. 근데 전세가가 2억 8천이다. 그러면 사시겠느냐? 근데 산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건 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전세가 매매가가 별 차이가 없는 곳은 위험한 거다. 매수 수요가 별로 없는 곳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말씀드린 게 지금 그게 지금 경상도 쪽, 경북 쪽이 바로 고게 요런 문제가 지금 역전이 돼갖고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거죠. 만약 이런 데를 갭 투자를 했던가 뭔가를 했다면 완전히 물리는 거지. 통합당이 그래도 뭘 하려나 보네요. 집값이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올랐다. 통합당 위헌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요. 국민 동의 없이 공시가격 마음대로 인상해버리고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주의를 훼손했다라면서 통합당이 괴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 공시가격을 조정해갖고 인위적으로 보유세를 인상시킨 방식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세금 부담을 높인 게 위헌인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인데 이거 만약에 위헌 나오면 통합당 정권 가져옵니다. 이거는 해볼 만해. 이거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온다. 그러면 정권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이거는 진짜 무슨 강아지 내놔도 당선될 수 있어. 귀여운 강아지를 후보 2번 해갖고
그리고 후보를 내놔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각도가 나왔어. 근데 물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다 좌빨 놈들이 뭐 깔려 있어서 안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진짜 어디 요크 셔틀리어를 내놔도 당선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통합당이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고 한번 뭐 밀어보자 뭐 이건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그 감정평가학회 등과 함께 문재인 괴뢰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공시가격을 올려서 보유세를 높인 문재인 정부 정책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자, 위헌시험 때 올랐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게 또 얘기했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났다. 실수요자 1주택자들의 세금이 보유세가 너무 빨리 오르고 많이 올랐죠. 미래통합당은 이런 세금 인상에 적지 않은 부분이 국회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밀면서 좀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감성 터치가 일단 첫 번째고 법치가 두 번째 연타가 있어요.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밀어붙이게 됐다랍니다. 그래요. 일단은 요거는 뭐 시도해 볼 만한데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그렇지 좀 이제 좀 저쪽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시도를 해서 화자를 만든다 이런 각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화대가 흔들대는 트위스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적화대가 인사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애들 이제 바꿔놓고 뭐 좌빨 애들 데려와 놓고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데려온 애들은 1주택자들이다 사실상 이러면서 1주택이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저 부동산 문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젠머리를 굴리면서 우리가 뽑은 애들은 다 1주택자들이다 사실상 이러면서 어떤 굉장히 자기네들이 모범적인 인사 개편한 것처럼 선전선동을 했지요. 아차 그러나 덜 떨어진 좌파들이 안 털리게 생겼어. 함께 보시죠. 다주택 피하고서 만난 거는 뭐다? 위장전입. 다주택 피하려다 만난 거는 위장전입. 개꿀잼인데 이거. 적화대 인사 기준이 한나라는 터에서 다 국세청장 후보자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갖고 있다. 그래요. 김대직 국세청장 후보자가 3차례는 위장전입을 했고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적화대가 김 후보자를 내정을 합니다. 다주택 참모 주택처분 논란이 한창일 때 무주택자라고 강조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위장전입자였어. 미래통합당에서 또 털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간의 위장전입은 파락군 지역에 가보고 주택 정리에 유리한 조건을 점하려는 목적이다. 위장전입은 역대 고위공직자들의 단골 낙마 소지였는데 적화대가 다주택자만 피하려다 부실하게 검증한 거 아닌 우려가 나온다. 딱 걸려. 김 후보자의 가족이 위장전입을 3차례나 한 기록을 공개를 했다.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딸의 주소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그대로 두고 가족이 잠실동에 함께 살면서 딸을 대치동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거죠. 부산에 살던 모친은 갑자기 잠실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그래놓고 김 후보자의 실제 가족들은 김 후보자의 처제가 사는 역삼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모친도 함께 가고 사돈끼리 동거라는 게 흔한 사례는 아닌데 결국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가짜로 이렇게 동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냈다 이거죠. 이게 딱 걸렸어.
다주택증에다가 이제 위장전이 입지를 하는 놈을 데려왔네요. 예. 아 이거 왜 이렇게 흔들대지? 흔들대는 트에서 떠! 하! 흔들대는 트에서 떠! 하! 이거 캡처각인데? 나 너무 잘 흔들지 않아? 또 흔들었네? 행정수도 마 2번 속나! 여당 지지율 충청도에서도 흔들린다. 왜 이렇게 흔들려? 나 흔들리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흔드는 거 좋아하거든. 흔들. 아우 경박해. 아우 천박해 그냥. 아우 경박해. 아우 경하다 경해. 충청 민심마저 여당이 이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충청권 유권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충청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32%까지 떨어졌다. 민심이 흔들리는 증거가 뚜렷하다. 충청도는 이번에 28개 지역 중에 20개를 민주당한테 줬던 지역인데 그런 민심이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건 여권의 비상신호가 울리고 있다. 바로 행정수도에 관련한 건데 행정수도 이전론의 정치적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자, 충청도에게 이걸 옮기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충청도 사람들은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심지어 호남보다 덜 찬성해. 왜? why? 아이고, why? 충청권 여론이 예전만큼 행정수도 이전에서 호의적이지가 않더라. 왜 그러는가? 이번에 봤더니만 달랑 57%밖에 찬성을 안 하더라. 호남만 찬성이 높고. 왜 그런 걸 봤더니 이게 이쪽으로 옮기면 마치 충청권이 엄청난 메리트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전에 행정수도 그 세종 행정수도가 왔으면 충청권이 득을 볼 거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이 지역만 제한적으로 수혜를 누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 세종시에 이렇게 충청도가 있으면 세종시에 여기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여기에다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가 뭐였냐면 세종시로 가니까 여기 충청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세종 주변이 황폐가 돼버렸다라는 거야. 세종시가 이익을 독점했다는 지역 민심이 존재하더라. 세종시의 충청권 인구 흡수가 대표적이더라. 세종시는 인구 1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인구수가 늘어났다. 응? 결국에는 세종시만 득을 보고 나머지는 다 황폐가 되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흥미롭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개발을 했는데 낙수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매몰이 이어졌다 이런 거예요. 뭐랄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가만히 우리가 있는 쪽이 좀 더 정치적인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좌파들이 덜 떨어졌기 때문이죠. 좌파이들이 예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전통적으로 삽질을 많이 한 애들이야. 그냥 쓸데없는 짓을이나 쓸데없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얼마나 쟤네들이 저렇게 한심한지만 보더라도 우파가 진리하실 수가 없어. 이제 우파에서 이제 트롤이라든지 어그로를 끌려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 그 하려고 하는 쪽이 머리가 좋아야 돼. 아주 전략가가 있고 뭘 아주 뛰어난 뭔가 이런 어떤 프론티어나 리더가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간 이상 가거든요. 정치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좌파 운동권들은 굉장히 덜 떨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상대로 할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왜 얘네들이 헛소리가 많아. 그냥 뻘짓을 이렇게 많이 해. 대표적인 뻘짓 한번 보시죠. 임기도 안 끝났는데 이해찬을 찬양하는 위인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한심하고만 한심해. 한심. 한심 그 자체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런 얘네들이 그냥 다 떡밥을 만들어줘요.
예. 청양 이면작댁 셋째 아들 이해찬. 이야, 정말 무슨 북한 왔어 지금. 북한이야 북한. 이해찬의 전기를 담은 만화책이 나왔다. 당대표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칭찬 일색인 위인전이 나온 것부터가 논란이 되었다. 그것도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까지 실은 것도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오늘 광고 게재하늘은 김고대중 서거 11주기이기도 했다. 아니 대중이가 간 날 해찬이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야, 이해찬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대중이를 네. 야, 이건 좀 너무하네. 이건 해찬이가 좀 너무했다. 니들끼리는 야, 이건 대중이 그러면 안 되지. 아, 책 소개에 따르면 2020년 8월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당부와 가르침을 온전히 신념으로 삼고 시대를 살아냈다. 이해찬은 대중성이 모자라고 친화력이 부족하고 딱딱하고 거만하는 평가 속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꼭 필요한 거짓말도 못하는 정신이라는 헛소리도 있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인지 성장 과정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곳 면도날이는 멸망에서 보여주듯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몇 년 뒤에는 감춰진 또 다른 해골찬의 따뜻함을 만나보다. 여기 이제 하태경은 중국 유학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중국 유학할 때 봤던 못했던 동상과동 비슷하다. 당비서 우상화는 봤어도 당대표 우상화는 내가 처음 본다. 대통령 출마 선거는 뭐 그런 느낌도 난다. 예. 현 시점 공당의 대표로서 손들고 있는 신문 광고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전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중국 공산당을 갖고 왔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런 뻘짓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저런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합성물 만들어주고 이해찬 따라하면 되는 거야. 어색한 미소. 그래요. 어이가 없구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간절히 바랄 때가 왔습니다. 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그렇지. 우리 노민정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받고 깔끔하게 민간인으로 갑시다. 노민정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자, 보니까 뭐 때문이냐? 바로 선거당 총선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우, 이거는 선거법 명백한 위반이에요. 이거 뭐 어디야?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여기는 공직선거법에는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해. 명백하게 위반이야.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거기다가 인터넷 그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 위반 혐의가. 노민정 안 되겠네. 우리 민정이 거짓말로 허위 기재까지 이러면은 뭐 이건 뭐 가중 처벌. 이 정도면 그냥 나가야죠. 이 정도에 먹었으면 됐지. 민정아 가자. 이 정도면 뭐 안 돼. 여기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졸업한 주제에 서울 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놨죠. 예. 무려 지금 90명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내년
보궐선거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발 노민정이 제발 저 정도면은 솔직히 아유 저 정도면은 그 판사도 양심이 있지 저걸 100만 원 이상 때려야지 저거. 예. 또 즐거운 이었어. 박상학 대표의 발음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법원 대북 전단 살포했다는 혐의로 박상학 형제의 단체의 법인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박상학 대표와 그 이제 동생분이 이거 가처분 신청해달라 거를 지금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통일부가 대북 전단 물품 살포 등을 가지고 뭐 이래저래 그 핑계를 담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예.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래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인용되면 이미 신청인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 고로 이거는 이런 취소 처분은 일단은 정지시키는 게 맞다 해서 일단은 박상학 대표가 한 수 이겼다라는 즐거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뭐 바로 내야죠.